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17세기 핸드릭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선원이 꼬레아, 그러니까 코레아라는 미지의 땅에 표류를 해요. 거기서 무려 13년 동안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책 빌려주는 창가에 하멜 표류기 낭독 영상 2편의 녹취록입니다. 하멜이 직접 쓴 난파 기록이랑 또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관찰 기록이 다 담겨 있죠. 맞습니다. 이번 탐구는 그냥 사건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당시 유럽 사람의 눈에 비친 은둔의 왕국 조선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37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 개인의 일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들이 겪었던 그 극심한 문화 충격, 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으로 들어가 보죠. 1653년 하메리탄 배 이름이 스페르베르호였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해서 수속으로 대만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교역품을 가득 싣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폭풍을 만납니다. 며칠 동안 배가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먹고 돛대가 부러지고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결국 선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중앙 돛대를 잘라내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신의 자비에 맡길 뿐이다. 모든 걸 포기한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해안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승무원이 원래 64명이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36명. 대부분은 심하게 다치고 옷도 제대로 못 걸친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였고요. 처음에는 무인도에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이 첫 만남 장면이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씨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손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이 파란 눈의 이방인들을 보자마자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나 보네요. 네. 그래서 보다 못한 선원 한 명이 쫓아가서 겨우 한 명을 붙잡았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아무 저항 없이 무기를 내려놓더래요. 안심한 것도 잠시였죠. 맞아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수백, 수천 명의 기마병이랑 보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냥 완벽하게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멜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의 목에나 다는 그런 방울 달린 쇠사슬을 각자 목에 걸고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고 합니다. 아니 불씨 좀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타나서 목에 쇠사슬을 건더니 하멜 일행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공포 그 자체였겠죠. 여기서부터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식의 차이요? 네. 조선 관리들 입장에서는 정체 모를 배가 난파됐고 낯선 복장의 외국인들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왜구나 해적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제압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하멜 일행한테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로 느껴졌을 뿐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외쳤대요. 우리는 야판, 이야판으로 가던 길이다. 이야판이요? 일본.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을 외국 또는 한자음 그대로 일본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야판이라는 포르투갈어식 발음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작부터 모든 게 엇나갔네요. 네. 그렇게 그들은 제주 목사에게 끌려가는데 여기서 또 의외의 인물을 만납니다. 그 친절했던 관리요? 네. 이 관리는 꽤나 합리적이고 친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 한양 출신의 70세 고위 관료였는데 억압하기보다는 소통을 시도합니다. 종이에 단어를 쓰게 하고 더 나은 음식을 주면서 매일 산책까지 허락해줬다고 해요. 하멜 일행은 여기서 좀 희망을 가졌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곧 풀려나겠구나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또 다른 유럽인이 나타난 거요? 맞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붉은 수염을 기른 한 남자를 데려오더니 농담처럼 조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과 같은 유럽인인 거죠. 아니 26년이나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그럼 그분은 거의 조선 사람이 다 된 거죠. 하멜 일행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자기처럼 될까봐 암담했을까요? 아마 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얀 얀스 벨테브레, 조선 이름은 박연. 1627년에 표류해서 무려 26년째 조선에 억류된 상태였어요. 와. 이미 네덜란드어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지만 통역을 맡아주면서 하멜 일행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나라의 국법은 외국인을 절대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의식주는 해결해주겠지만 평생 여기서 살 각오를 해야 한다. 와, 벨테브레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네요. 말로만 듣던 은둔의 왕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군요. 그런데 그 친절했던 제주 목사가 떠나고 새로 부임한 관리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고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새 목사는 식량을 형편없는 보리에다 물만 줬고요. 땔감조차 안 줘서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 결국 견디다 못한 그들이 2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합니다. 첫 시도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들키고 2번째는 작은 배를 훔쳐 달아나다 금방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끔찍한 대가가 따랐군요. 네, 하멜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 팔뚝만한 굵기에 키만한 길이의 몽둥이로 25대씩 곤장을 맞았대요. 세상에. 한 달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죠.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조정은 결국 이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방의 골칫덩어리가 오히려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가게 된 거네요. 이게 과연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의 시작이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놀랍게도 국왕, 즉 효종의 친위대에 배속됩니다. 친위대요? 네, 총도 지급받고 매달 쌀 70근이라는 꽤 괜찮은 급여에 국왕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까지 받게 되죠.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한 느낌인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뭐랄까 왕의 신기한 애완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경거리였군요. 맞아요. 국왕과 양반들은 이 파란 눈의 이방인들을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겼어요. 네덜란드식으로 노래하고 춤춰보라, 뛰어보라 시키기도 했고요. 특히 하멜은 자신들의 그 흰 피부가 엄청난 호기심의 대상이어서 거리에 나설 때마다 구경꾼들에 둘러싸여서 지나가기 힘들 정도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왕의 눈에 띄는 생활이 오히려 독이 된 거군요. 바로 그 청나라 사신들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고 국왕은 청나라가 이 네덜란드인들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 들키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청사신이 한양에 올 때마다 하멜 일행은 남한산성 같은 곳에 꽁꽁 숨겨져야 했죠. 이 숨바꼭질이 결국 비극을 낳습니다. 일행 중 2명이 필사적인 선택을 하죠. 네. 핸드릭 얀쉐와 핸드릭 얀센 보스라는 2사람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청나라 사신의 행렬을 가로막고 입고 있던 조선 옷을 찢어서 속에 입은 네덜란드 옷을 보여주면서 사신의 말꽃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네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급히 사신에게 뇌물을 줘서 입을 막은 뒤에 2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아, 이 사건으로 하멜 일행은 완전히 조정의 골칫덩어리가 되죠. 사흘 동안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일부 신하들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변호해주는 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국왕의 동생인 임평대군과 훈련대장이 그들을 변호하고 나서요. 특히 훈련대장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건데요? 이들을 그냥 죽이면 학살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조선 군사와 1대1로 싸우게 해서 죽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헛웃음. 잠시만요. 그게 공식 회의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고요? 네. 공정한 결투처럼 보이게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의 위기 관리네요. 결국 국왕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요. 대신 앞으로 찾아올 청나라 사신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전라도의 병영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결정이 하멜에게 조선왕국 견물록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길 시간을 주게 되죠. 이제부터가 진짜 딥다이브겠네요. 한양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수년간 살면서 때로는 기근 때문에 구걸까지 해야 했던 하멜의 눈에 비친 17세기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사회 구조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유럽처럼 세습 귀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멜에게 된 모든 토지와 관직이 국왕에게 귀속되고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낯설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노비 제도를 포함한 엄격한 신분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기록하죠. 아버지가 양민이라도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 구조를 날카롭게 포착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순박하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고도 하거든요.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어쩌면 그건 모순이 아니라 강한 규범과 감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하멜이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명확해요. 바로 교육열과 부모에 대한 공경심입니다.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네, 아이들을 체벌하기보다는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이야기해주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교육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는 하멜의 기록만 보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가혹합니다. 몽둥이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형벌이라던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길가에 목까지 파먹고 행인들이 도끼로 머리를 치게 하는 처형 방식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멜의 눈에는 야만적으로 보였겠지만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벌백계, 즉 한 명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경고를 보내는 아주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이었던 셈이죠.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절대시했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멜이 본 조선의 가장 큰 특징을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법을 통한 두려움의 통제뿐만 아니라 피나 질병에 대한 극심한 공포도 언급하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멜의 눈에는 조선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것 자체를 몹시 두려워해서 보기만 해도 달아난다고 보였어요. 특히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해서 전염병 환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오두막에 격리된 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의학 지식의 한계이기도 했겠지만 오염과 부정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보여주는 사례죠. 혼인풍습부터 3년상이라는 장례 절차까지 정말 필터 없는 17세기 조선의 스케치네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고난 끝에 그들은 13년 만에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1666년 그들은 전라좌수영, 지금의 여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을 감시하던 수사가 병에 걸려서 감시가 좀 느슨해진 틈을 타죠. 기회가 왔네요. 네. 하멜을 포함한 8명은 몰래 어부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행의 밤이 찾아왔군요. 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8명은 감시를 피해서 조용히 배에 오릅니다. 나침반도 없이 오직 별과 감에 의존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항해였죠.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일본의 고토 열도에 도착했고 거기서 미리 준비해간 네덜란드 국기를 내걸고 나가사키의 동인도 회사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게 됩니다. 13년 28일 만에 탈출이었죠. 정말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네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멜이 이 기록을 쓴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는 영웅담을 쓰려던 게 아니었어요. 동인도 회사에 난파된 배와 화물의 손실을 보고하고 13년간 받지 못한 자신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종의 경위서이자 손해배상 청구서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우연히 출판이 되면서 서양의 꼬레라는 미지의 나라를 상세히 알린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의도치 않게 은둔의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네요. 그의 기록은 분명 조선에 대한 비판적이고 거친 시선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17세기 조선의 사회, 문화,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타임캡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멜의 기록은 생존과 관찰의 기록이지만 당연히 그가 겪은 고난과 문화적 편견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당시 하멜을 만났던 조선의 어느 관리가 상세한 일기를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이상하고 하얀 피부의 사내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 관점에서의 놀라운 발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